요즘 중국 SNS에서는 한국에 가면 돈 많아 보일 수 있다는 농담 섞인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한국의 야근 문화나 외국인 차별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들려오는데요. 과연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오늘은 한국으로 떠나게 된 한 건축가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는 리우 유안입니다. 어릴 적부터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거대한 건물들을 보며 건축에 대한 꿈을 키웠죠.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에 파견될 기회가 생겼고 그 일을 제가 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왜 하필 한국이지?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지만 막연히 떠오른 이미지는 우리 중국에 비해 작은 나라라는 생각이었어요. 베이징만 해도 하늘 높이 솟은 마천루와 끝없이 펼쳐진 도시 풍경을 자랑하는데 서울이 과연 그런 스케일과 속도를 따라올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건물만 해도 베이징 중관촌 한복판에 위치한 50층짜리 빌딩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현대적인 유리 외벽으로 둘러싸인 건물에 출근하며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몇 년 전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아직도 전통적인 분위기와 소박한 거리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배울 것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한때 한류 드라마를 보며 그들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이 독특하다고 느낀 적은 있었죠. 하지만 기술과 도시 발전 면에서라면 우리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는 이미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지하철 요금을 결제할 수 있고 무인 편의점이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현금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이 기술적으로 뒤처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장님은 저에게 리우 유안, 이 기회는 너의 커리어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거야 라고 하셨지만 저는 마음 한편으로 계속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회사 내 소문도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외 파견은 승진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직원의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실패라도 한다면 제 경력은 큰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서울 파견 제안을 받은 뒤 고민은 끝도 없이 깊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로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식사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어요. 리우 유안, 왜 하필 한국이냐? 그곳은 우리와 역사적인 문제가 많은 나라라는 걸 모르느냐?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눈가가 붉어지며 말씀하셨어요. 너를 그렇게 멀리 보내는 것도 싫지만 하필 한국이라니. 내가 거기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걱정이 된다.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강렬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우리 중국에 비하면 한참 멀었어. 낙후된 곳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겠느냐? 게다가 우리와 갈등이 많았던 나라잖아. 너를 그곳으로 보내는 건 부모로서 찬성할 수가 없다. 어머니는 딸이 외국에서 차별받을 것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제 고민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인들에게도 이야기를 꺼내자 돌아오는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한국, 거기 직장 문화 엄청 빡세다더라. 야근도 기본이고 상사 말은 절대 거슬러선 안 된대. 외국인이라 차별받는 건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걱정스럽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기술적으로 중국보다 뒤떨어져 있다며 제가 그곳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스트레스만 받을 거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정보들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단순히 잘못된 선입견일까? 지인들의 이야기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의 말이 모두 맞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제가 선택한 길이 맞는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회를 포기하고 베이징에 남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떠오른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든 어디든 도전하지 않으면 제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두려움과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걱정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제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지만 제가 진지하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이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행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 발을 내딛기로 했죠. 서울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은 어마어마하게 컸고 국제적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곳이었죠.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모든 표지판에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까지 쓰여 있었고 안내방송도 여러 언어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점은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곳이 저를 낯선 존재로 느끼게 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고 모두가 자신의 갈 길을 아는 듯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자꾸만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 절차를 마친 후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서울의 풍경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하늘로 뻗은 고층 빌딩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그리고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 도시 곳곳에서 보이는 디지털 광고판과 사이니지들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익숙했던 풍경이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기술적인 세련미를 마주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발전한 도시인데? 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시에서의 첫인상은 항상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으로 형성되지 않죠. 저는 곧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리무진 버스에서 내린 후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기사님과의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중국어와 영어가 통할 거라 생각했지만 택시 기사님은 단순한 영어조차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손짓과 번역 앱을 이용해 겨우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녹초가 된 기분이었죠. 서울에서의 첫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다시 도시를 살폈습니다. 저녁인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넘쳐났고 네온사인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활기차 보였지만 그 속에서 저는 여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도시의 속도에 발을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낯선 환경에서 제가 성장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한국 생활의 첫날의 인상은 거리의 깨끗함과 사람들의 질서였습니다. 서울의 도로와 인도는 쓰레기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지하철역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전철을 기다리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관광객을 위한 쇼일까? 아니면 이들의 일상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질서와 효율을 중시하는 듯 했는데 저는 이런 모습에 호기심과 부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자연히 눈이 갔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보이는 현대적인 빌딩들은 간결하면서도 세련됐고 주변의 전통 건축물과도 묘하게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베이징의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죠. 제가 가진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규모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생각보다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과의 간단한 소통조차 힘들었고 매 순간 스스로가 이방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 과연 여기서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는 저에게 도전과 동시에 커다란 물음표를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끝이 났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 회사에 첫 출근을 하던 날, 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새로 산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잘할 수 있을까?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조용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사무실에서 활발한 대화와 전화 통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된 곳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죠. 첫 번째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팀장은 프로젝트 계획서를 발표하며 팀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차례로 의견을 말했는데 저만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저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팀장이 저를 지목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우 유한 씨, 중국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본 적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설프게 대답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저의 말이 끝난 후 회의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곳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즉흥적으로 대답하려다 보니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크게 깨달았어요. 여긴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곳이 아니구나. 준비와 팀워크가 더 중요하구나. 일상적인 사무실 생활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팀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게 일상인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에서는 각자 편한 시간에 해결하곤 했기에 처음엔 이 점이 이상하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고서의 형식과 세부 사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첫 번째로 제출한 보고서가 돌아왔을 때 팀장이 조곤조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과정이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한 협력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적응하기 위해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로 했습니다. 업무에서 필수는 아니었지만 동료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회의 전에 항상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제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습관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었어요. 동료들과의 교류는 제가 한국 직장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커피타임 동안 나눈 대화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어요. 리우 유한 씨, 처음엔 우리도 당신이랑 대화하는 게 어렵다고 느꼈는데 요즘은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회의에서 하는 이야기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곳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한국 직장 문화가 단순히 수직적이지 않고 팀워크와 상호 존중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베이징에서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여기서는 상사도 팀의 일원으로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이 방식은 제가 협력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팀원들과 함께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모두가 밤늦게까지 힘을 합쳐 준비했던 결과물이었죠. 팀장은 프로젝트 발표 후 저를 향해 웃으며 리우 유한 씨, 당신 덕분에 프로젝트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불안과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처음에는 충격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저를 점점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경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곳에 적응하는 걸 넘어서 제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사무실을 나섰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내린 김 대리가 스터디 모임 때문에 카페에 좀 들러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스터디 모임이라니, 퇴근 후에도 공부를 한다고? 사실 베이징에서는 퇴근 후엔 무조건 휴식이나 술자리 같은 사적인 시간을 가지는 게 일반적이었기에
한국에서의 이런 분위기가 신선하면서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김대리에게 그 모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팀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정기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중국 시장에 대해 배우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의 시간을 자기 개발에 쓰는 모습은 제가 생각하던 직장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대리의 초대로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열린 카페는 이미 직장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각자 노트북이나 책을 펴놓고 공부하거나 작은 그룹으로 모여 토론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이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김대리의 스터디 그룹은 모두가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과 해결책에 대해 토론하며 한 명씩 자신의 의견을 나눴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제 경험과 중국의 건축 및 소비자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집중력과 질문은 저를 더 열심히 대답하게 만들었고 모임이 끝난 후엔 묘한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열정적인 동료들은 제게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특히 퇴근 후에도 영어 회화, 경영학, 공부 등 다양한 주제에 열정을 쏟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베이징에서 퇴근 후 그냥 쉬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을 뿐 이렇게 자기 개발에 열심인 적이 있었던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 한쪽에 있던 한국어 교재를 꺼냈습니다.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새 교재였죠. 베이징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겠다고 사놓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이제는 정말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동시에 최근의 건축 트렌드와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로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카페에 가서 공부하거나 스터디에 참석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스터디 그룹에서의 경험은 저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료들에게서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트렌드를 배우고 제가 가진 중국 시장에 대한 지식도 공유하며 서로의 시야를 넓혀갔습니다. 이런 변화는 업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의에서 더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낼 수 있었고 새로운 건축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제가 가진 전문성이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고 팀워크도 더 원활해졌습니다. 한 번은 김 대리가 제게 말했어요. 리우 유한 씨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 보였는데 요즘은 팀원들과도 더 잘 어울리고 스터디에서도 큰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조금씩 이곳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이 자기 개발에 열심인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자기 개발의 습관은 이제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그 덕분에 저는 더 성숙하고 자신감 있는 직장인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질 무렵 저는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안했던 도시가 이제는 저를 성장하게 하는 환경으로 다가왔어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보이는 질서정연한 도로, 깔끔하게 정돈된 건물들, 그리고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독특한 건축물들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점점 사라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뒤로 부모님과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들이 여전히 제가 이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까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부모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어머니에게는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을 골랐습니다. 한국에서 받는 월급이 베이징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높았기에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죠. 택배를 보내며 편지도 함께 동봉했습니다. 부모님,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걱정 덕분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 선물이 부모님께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내준 선물 잘 받았어. 정말 고맙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뭉클하던지요. 이후로도 부모님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해 점점 호기심을 가지셨어요. 내가 말하는 한국 건축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직접 보고 싶구나. 언젠가 우리가 너를 만나러 가야겠어. 어머니도 딸이 있는 곳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며 방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다면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중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자부심도 느끼게 되었죠. 두 문화의 차이를 경험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강점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경험을 기반으로 더 많은 도전을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멈칫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때로는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